말씀드리고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은 전력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융합한 어떤 에너지 새로운 모델들, 새로운 서비스 모델들, 특히 스마트 에너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에너지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기술을 실제 기술 개발 자체를 이제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동시에 실제 기술이 이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그 어떤 그 환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서비스가 실제로 이제 작동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좀 그 인공지능 중심 산업 융합 집적 단지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고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융합해서 어떤 이제 새로운 이제 산업과 새로운 이제 비즈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광주과학기술원과 그다음에 광주시 그다음에 유관 기관들이 광주 지역에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기술 창업단지라는 것을 이제 조성하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의 예비 타당성 그 면제 사업으로 지정이 되고, 통상 이제 이런 사업들은 이제 도로나 뭐 항만과 같은 인프라 건설에 투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광주 지역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기술 중심의 새로운 창업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고, 그 결과 이제 그 사업 선정이 돼서 올해 이제 최종 작업을 통해서 내년부터 이제 향후 5년 내지 10년간 이 인공지능 중심의 산업 융합 집적 단지라는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요. 전체 총 예산이 한 5천억 정도 규모로 5년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 조성 자체는 저희 광주과학기술원이 있는 그 지역 옆쪽에 위치한 첨단 3지구라는 곳에 만들어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 개발과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 모델들을 실제 실증해보고 실험해보는 작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단계에 걸쳐서 이제 사업은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인공지능 중심의 이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R&D를 하고 인프라를 조성하지만 최종 결과물은 이제 새로운 이제 창업 생태계가 인공지능 중심으로 만들어질지를 본격적으로 좀 실험해보고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현재 이제 잘 아실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글로벌하게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런 이제 창업 단지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대학과 연구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기초를 제공을 하고, 거기에 다수의 AI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자본들이 거기에 이제 투자가 되면서 글로벌한 연구소들이 유치되는 이런 식으로 AI 기반의 이제 과학기술 클러스터, 뭐 창업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런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좀 글로벌하게 보면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핀란드나 뭐 스웨덴, 그다음에 미국이 이런 액티비티가 있고요. 뭐 일본, 뭐 대만, 인도 지역에서도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AI 기반의 이제 연구 클러스터, 창업단지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이제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혁신단지의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모델이 있고, 연구소나 이제 대학이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클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주로 이제 그 클러스터의 중심에 있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뭐 실리콘밸리가 뭐 이 정도의 이 두 개를 이제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중국은 이 세 개가 같이 가는 이런 형태, 뭐 유럽은 주로 요 두 개의 모델이 이렇게 주로 연결되어 있는 현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중심, 대학이나 연구소 중심으로 이제 이런 이제 과학기술 창업 생태계가 이제 구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해외 사례를 보시면 이제 MIT나 스탠포드나 아니면 캠브리지나 뭐 이런 아행공대,清華대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대학과 연구소가 갖고 있는 핵심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그 창업단지에 모아서 거기서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창업 AI 기반의 창업단지 클러스터가 대학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뭐 MIT나 뭐 동부의 MIT나 서부의 스탠포드 중심으로 봤을 때 창업 기업의 새로운 기업의 숫자라든지 고용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지금 이렇게 계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내에도 이와 같은 형태로 인공지능 중심의 과학기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로서 이제 광주라는 지자체와 광주에 있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공지능 과학기술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을 이제 했고, 이게 이제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그 클러스터의 이제 그 향후 단지의 조감도인데요. 실제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한 2, 3천억 규모의 예산을 통해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거기에는 좀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 세 가지 분야의 인공지능 그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에너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에너지와 자동차와 헬스케어라고 하는 세 분야의 그 세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을 적절히 연결시켜서 이제 창업단지로 최종 그 창업단지화하는, 창업에 기여하는 이런 모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릴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한 에너지의 한 이제 사례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이제 적용 대상 산업으로서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에너지 분야가 그 세 파트 중에 이제 하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광주 지역에 이제 인근에 있는 이제 AI 그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군을 이제 적절히 이제 탐색을 하고 선정을 한 결과 뭐 한전이나 뭐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전력 산업, 그다음에 기타 에너지 산업들이 이 지역 생태계와도 가장 이제 적절한 AI 융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 에너지라는 분야를 첫 번째 후보로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분야에서 할 그 내용은 재생에너지와 이제 분산 전원, 그 다음에 뭐 프로슈머, 뭐 이런 그 새로운 이제 시장의 스테이크홀더들이 등장을 하게 될 거고,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한전의 이제 그 영업 영역 그 밖에 존재하는 이제 비하인드 미터
데이터들이 이제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객의 계량기 이후에 그 수많은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로 우리가 그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AI 기반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련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런 서비스들이 잘 작동하는지를 저희가 한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실증 실험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에너지의 디지털라이제이션 또는 스마트 에너지의 개념은 뭐 여러 가지 다른 퍼스펙티브가 있겠지만 저희는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깨끗한 에너지, 두 번째는 뭐 똑똑한 에너지, 그 다음에 안전한 에너지, 그 다음에 경제적 에너지, 마지막으로 유용한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현재 에너지 체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망하는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 하에서 재생에너지나 분산전원의 보급, 뭐 프로슈머의 확대 등은 결국 에너지 체제의 상당한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증대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소비 패러다임도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또한 과거와 같은 이렇게 이제 센트럴라이즈된 오퍼레이션과 달리 모든 것들이 분산화될 경우에 사실 어떤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오히려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고요. 뭐 프로슈머의 등장은 이제 현재와 같은 대규모 그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이제 아주 다양한 작은 고객들 사이의 거래로서 바꿔 놓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동시에 여기에 사용하는 모든 데이터들의 연결성과 데이터의 다양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이런 주제 하에서 이러한 미래의 문제, 에너지 체제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측과 뭐 정확한 운영, 그다음에 똑똑한 에너지는 결국 에너지가 자동차의 자율 운행 자동차가 이제 등장하는 것처럼 에너지도 결국 자율 운영되는 에너지 체제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고나 예측 관점에서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과 같은 기술을 통해서 사전에 예측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그런 기술과 서비스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프로슈머의 등장은 당연히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P2P 거래를 통해서 기존의 전력 회사의 전력 공급 체제를 더 이제 확대시키는, 그래서 결국 전체 사회 후생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그런 면에서 상당한 서비스와 새로운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이제 플렉스슈머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프로슈머는 생산과 소비를 이제 동시에 하는 이제 스테이크홀더인데요. 약간 이제 좀 수동적인 관점이라고 보자면 이 이제 플렉스슈머라는 거는 실제 거기에다가 컨트롤과 뭐 이런 이제 AI 기반의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그 자동화되고 아주 유연한 이제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슈머로부터 이렇게 한 단계 조금 더 진보된 그런 시장 참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하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과 그 다음에 그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개념적인 그림을 이렇게 한번 제가 이제 나타낸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뭐 깨끗한 에너지, 그 다음에 똑똑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그 다음에 경제적, 그 다음에 유용한 에너지라는 것들이 실제 이제 고객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떤 작은 하나의 우리 동네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되면 이게 뭐 어떤 시티의 관점까지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작은 단위의 뭐 마이크로 그리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더 작은 어떤 개통 운영의 시장 운영의 아주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결국 그 깨끗한 에너지는 이제 재생에너지나 친환경 분산 전원이 이제 많이 보급될 경우에 어떻게 이런 것들의 이제 생산과 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미세먼지가 이제 줄어드는 우리 동네를 만드는데 이런 에너지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를 저희가 이제 고민할 생각이고요. 똑똑한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 운영, 에너지 소비를 효과적으로 자율적 운영을 통해서 뭐 에너지 낭비를 막는 뭐 이런 기술과 서비스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안전한 에너지는 가령 그 이제 고객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BTM이라는 게 요 고객 계량기 이후에 이제 고객 그 군에 이제 위치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사고라는 것이 고객 구내에서 뭐 발생하기도 하지만 통상은 요 BTM 앞에 있는 프론트 미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잘 분석을 함으로써 뭐 정전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우리 동네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경제적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P2P 기반의 에너지 거래가 등장할 거라고 보고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적인 이슈가 있고요. 동시에 저희는 여기에서 사실은 기술을 자체를 실증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를 실증하고 저희는 정책이나 제도를 실증하려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P2P 거래가 많이 확대가 되면 해외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프로슈머들은 결국 이제 전기 요금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러면 결국 그렇지만 유틸리티는 그 배전망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이미 해왔고 그 배전망 투자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프로슈머로부터 줄어든 매출 손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일반 그냥 고객 프로슈머가 아닌 고객들이 결국 전기 요금의 인상을 이제 겪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은 그 분산 전원이나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프로슈머들이 오히려 더 이제 위축을 받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최근 뭐 해외 사례에서는 프로슈머들에게 개통 접속에 대한 비용을 이렇게 물립니다. 그래서 뭐 일정 규모 이상의 PV가 있는 그 일반 프로슈머들한테는 개통 접속료를 내게 하고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유틸리티가 배전망 비용을 고정비를 회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 식의 사실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이슈들이 많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볼 거지만 그 기술이 결국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환경에 해당하는 제도나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좀 실증해 보려고 합니다. 뭐 같은 맥락으로 제가 준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5년 지금 1단계로 잡혀 있는 이 기간에는 새로운 기술들을 정의를 하고 그 기술들을 이렇게 개발을 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게 결국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될지 서비스를 설계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령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이제 여기서 만들어진 빅데이터와 서비스 모델을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제 V2X라고 하는 저희 보통 이제 V2G라고 해서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를 이제 거꾸로 이제 개통에 역송을 함으로써 개통에 전력이 이제 필요한 상황, 그게 뭐 피크 시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파수가 불안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제 서비스나 그런 이제 비즈니스가 가능한데요. 실제로 전기차 100만 대가 보급이 되면 전기차 배터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kW라고 하면은 한 배터리 용량의 한 뭐 15% 정도 되는 거, 많은 큰 전기차는 10% 정도 되고요, 한 15% 되는데 아무튼 100만 대가 1kW씩만 만약에 필요한 순간에 전기를 역송할 수 있다면 그럼 100만 킬로와트의 용량이 되고 이거는 결국 원전 한 기에 해당하는 그 규모가 되고요. 뭐 우리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0만 대 보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놨고 현대자동차도 내년부터는 이 V2G가 되는 양방향 전기차를 양산에서 시판한다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쪽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이제 실제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기업들이 와서 이제 그 실제
실증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이런 부분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전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분야와 그다음에 통신과 그다음에 뭐 가령 전기차와 관련된 자동차와 그다음에 그 스마트 홈이나 스마트 빌딩과 같은 쪽에서의 가전, 또 스마트 가전 이런 업체들 이런 산업 간의 융합이 이쪽에서 이제 활발하게 벌어지게 될 거고 그 사이의 간극을 여러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정책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한 사례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작은 건물들의 분산 전원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그 서비스가 얼마나 정책이나 현재 우리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그 비즈니스가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뭐 시간 관계상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국 분산 전원을 이루고 있는 그 PV나 ESS나 아니면 디맨드 리스판스들이 그 이런 중소형 건물에 이제 설치가 되고 현재 여러 가지 제도와 이제 정책에 의해서 뭐 요금을 할인받기도 하고요. 또는 뭐 다양한 시장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정책 변수를 이제 특정해서 이런 변수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제 비즈니스나 서비스의 퍼포먼스가 이런 변수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하는 기본적인 이제 혁신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기술이 실제 작동하기 위한 결국 그 서비스나 비즈니스 환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상위에는 전체가 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가 잘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의 그 세 가지를 저희는 한번 실험해보고 실증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스마트하게 하는 기술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에서 발표한 건 어떻게 보면 큰 개괄적인 그 방향인 것 같고요. 저는 저희 한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IoT, 빅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라든지 인공지능을 다 모아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 설비 운영에 쓸 것이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건데요. 저희 한전에서는 이 전력산업 전체를 디지털 변화를 해서智能화시키고 그리고 설비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또 이에 따른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기술, 여기서 말하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디지털 기술로 연관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미 저희 한전은 발전소에서부터 고객까지 정보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EMS라든지 스카다, 그리고 다스, 요즘 AMR까지 다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만으로 충분하느냐? 절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들은 이게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만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비에 있는 데이터가 고장을 개척하는 어떤 개척기다 하면은 고장 이벤트만 넘어왔어요. 나머지 데이터는 다 중간에 다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은 고장 이전에 평상시의 데이터가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트렌드를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미소한 신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신호들이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해야만이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좀 더 취득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AMI 같으면 지금 약 15분에 하나씩 데이터가 이게 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것이냐. 그런데 현장에 있는 개척기는 미리세컨드 단위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데이터는 이 기존은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걸 다 우리 서버로 가져와서 저장하고 분석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지 않았던 구간들, 그럼 이 부분에 기존의 개척기를 설치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싼 가격, 뭐 몇천 원, 비싸도 몇만 원 정도의 센서를 현장에 많이 설치해 가지고 기존에 취득하지 못했던 정보까지도 다 받아들이겠다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IoT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존에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진동이라든지 온도라든지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IoT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앞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IoT 쪽에 관심을 가지시면 새로 할 것이 굉장히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IoT 센서는 문제가 이게 전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존의 개척기들은 대규모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 전원을 다 연결해서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만은 IoT 센서는 워낙 작고 소량으로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외부 전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전원을 하는 자가 전원을 가지고 있는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통신 방식이요. 현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사무실까지 보낼 것이냐 하는 이 통신 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광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IoT 센서를 광망으로 연결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체적으로 EWSN이라 해가지고 이 한 몇백 미터 정도는 무선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고요. 또 전력성을 이용한 PLC 방식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이미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그 통신업체들의 망을 빌려서 일부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현장에 있는 단말 장치와 이게 센서 간에 직접 이렇게 통신하는 방식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럼 데이터 처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 개척기에 나온 데이터를 다 보낼 것이냐? 이걸 다 보내려면 통신에 엄청난 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빅데이터라지만은 저 많은 데이터를 다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다가 이게 엣지 컴퓨터를 달아가지고 현장에서 웬만한 데이터를 다 가공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를 압축해서 우리 서버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에 들어온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고민거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이 플랫폼을 구축을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전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한 200개 가까이 되는데요. 이 200개 데이터가 다 개발자가 다르고 개발 시기가 다르고 또 어떤 쓰려는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데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찾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소로 찾아갈 수도 있고요. 또 요즘 같으면은 뭐 가로 세로 이게 GIS 좌표로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집주인 이름으로 뭐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를 정의하는 게 다 다르게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중간에 일치화 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다 바꾸려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나 어떤 정보를 다 중간에 연결 매체를 통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전력연구원에서 140개는 연결을 끝냈습니다. 그 140개 시스템은 부르면 바로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그 약 60개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내년 6월 정도면은 모든 우리 한전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무실에서 키보드만 두드리면 데이터가 다 들어오게 돼 있고 그 데이터 간에 목적이 같으면 같은 방식으로 온라인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취득하는데 하나 또 신경 써야 될 게 시간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개척기는 그 분 단위로 개척을 하고 있고 예를 든다면 광주에 있는 개척기는 초 단위로 한다면 두 개 데이터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시스템의 시간을 다 일치시키는 시각 동기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데이터는 동일 시간대에 동일 데이터 올라오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허브팝이란 인공지능 플랫폼을 만들어서 여기에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가장 낯익은 프로그램을 불러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서 가공 작업을 하고 인공지능을 돌려보는 이런 거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특징이 데이터가 조금만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왜 달라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게 Explainable AR에서 이 안에 데이터가 들어갔을 때 결과를 주면은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걸 해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Explainable AI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모아 저희들은 전력 설비 이상 진단이라든지 자산 관리, 고객들의 전력 사용 패턴 분석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 빅데이터를 하면서 느낀 점은요, 전력 설비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전력 설비에만 쓴다면은 굳이 빅데이터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AI에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력 정보와
다른 정보를 연결해서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죠. 어느 집에 정의사용 패턴만 계속 본다. 정의사용 예측한다. 여기서 부가가치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패턴을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는 좀 가족이 많이 사는 것 같아. 또 어떤 경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사는 집 같아요. 그런데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사는 패턴이 일정에 오다가 어느 순간 패턴이 깨진다. 그럼 이번에 뭔가 변동이 왔다. 뭐 몸에 이상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뭐 장기간 집을 비웠다. 이런 어떤 전력이 아닌 데이터를 얻어내야만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리고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더라. 그래서 제 생각에 이 모이신 분들이 앞으로 할 일들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이셔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력 정보에만 쓰는 건 한전에 맡기로 다요. 근데 전력 정보가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면은 새로운 사업 기회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전에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IDPP는 그 인텔리전트 디지털 파워 플랜트입니다. 발전소에 적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사람 없이 발전소가 운영이 되고 고장을 예측하고 설비가 이상이 있다면 미리 알려주는 것들이죠. 지금 IDPP는 정부에서 가장 우수한 지금 이게 4차 산업 과제로 선정되어 가지고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미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IDSS는 변전소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산 관리 시스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그 빅데이터라든지 그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했을 때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는 게 저희들이 자산 관리 시스템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 어마어마한 저희 설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카운트가 안 될 정도죠. 전주매도 뭐 수백만 개고요. 그럼 이 설비를 어떻게 이게 유지보수할 것이냐, 바꿀 것이냐, 수리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바꾼다면은 어디 걸 바꿀 것이냐. 이 많은 설비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많은 정보가 있지만 사람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게 AMS인데 아마 규모가 큰 회사들은 대부분 AMS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대해 작년부터 구축에 들어갔는데 한 3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RPA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무실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기존에 사람이 컴퓨터로 한 작업을 이게 그 어떤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컴퓨터 기술을 이용했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만 작년에 적용해 봤는데 전국의 사업소당 평균 1명 내지 2명이 하는 일을 이걸로 돌렸더니 거의 하루 만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이게 우리한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RPA일 것 같다. 그래서 적용 분야만 찾아내면은 앞으로 사무실에서 아이디어를 쓰지 않고 루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는 게 RPA입니다. 그리고 로봇들은 좀 하드웨어니까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저희 한전에 이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인데 위쪽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요. 제일 아래쪽입니다. 먼저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라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그 한전 직원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특채했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을 특채해서 만들어 온 게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이고요. 여기에서 오로지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 그리고 그 우리 한전뿐만 아니라 외부의 데이터를 연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가 있고 두 번째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입니다. 여기는 우리 한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여기에 오시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세요. 한전에서 왜 정보를 공개 안 하지?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설비에 또 우리 한전 설비는 어떤 보안 부분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안보 문제에 연결되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공개하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나 와서 여기에서 우리 데이터를 다 불러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전 데이터 필요하시면 여기 와서 쓰시고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법적인 저촉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전력 데이터 공유센터 오시면 누구나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고 그 에너지 마켓플레이스는 우리 한전하고 관련되는 모든 분들이 여기 다 들어와서 본인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자기 홈페이지 올려놓고 자기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오신 분끼리 사업을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비하인드 메타는 앞쪽에서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어떤 에너지 분야에도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 인공지능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많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고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앞으로 아마 새로운 게 계속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어떤 전력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EMS 기술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전기 자동차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에너지 마켓플레이스가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이걸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짧다고 해서 이게 굉장히 급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전은 앞으로는 미래에는 어떤 기존의 전력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모든 게 속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어떤 정책을 끌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나라 전체 여러 가지 리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모든 게 속도를 놓치면 밀리는 것 같다. 그래서 속도를 앞으로 낼 수 있는 쪽으로 서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숙철 원장님,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으로는 KT융합기술원의 한자경 상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온 한자경이라고 합니다. 앞서서 발표해 주신 그 한전의 김숙철 원장님께서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 쪽의 파이프라인 비즈니스 플레이어로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 플레이어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KT의 케이스는 앞서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그 에너지 산업 가치 사슬 또 네트워크의 복잡도가 증가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2009년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좀 기반 역량을 쌓은 사업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탈탄소 분산화 그리고 신사업자 등장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증 사업들을 거쳐서 저희가 좀 그 레슨스 런들을 좀 얻었고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 시에는 레지덴셜을 포커스해서 뭐 베리어블 TOU도 또 스마트 가전 기반의 수요 관리 쪽으로 포커스가 돼서 저희가 이제 실증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요금제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고, 근데 지금도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풀리지 않은 그 당시와 크게 바뀌지 않은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굵직굵직한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레슨스 런들을 B2B 모델에 좀 더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2015년 말부터 디지털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는 KT맥 플랫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000동 정도의 빌딩의 에너지 효율화와 그다음에 신재생 발전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정보통신망은 일찍부터 개방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그 서비스 사업자로 변모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 기업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고객의 가치 거를 이제 기업의 그 가치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발굴하는 노력들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KT맥 기반으로 빌딩이나 공장의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컨설팅하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여기에 뭐 피크 관리나 전력 사용량을 감축하는 그런 직접 제어 내지는 이제 수요 관리, 뭐 알람, 피크 알람 이런 서비스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리트로피 사업은 물론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관리 쪽은 구축, 그러니까 EPC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긴 합니다. 네, 그 와중에도 저희가 O&M이라는 영역을 넣어서 이제 어떤 플랫폼 기반의 지능형 관제라는 부가가치를 얹어서 신재생 관리에 대한 O&M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 지능형 거래인 그 DR 사업은 일찍부터 참여를 해서 어그리게이터 사업자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디지털 플랫폼이 주는 가치는 그 어떤 리스크도 해칭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도 극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시간 감축량을 보면서 그 거의 실시간적으로 뭐 추가적인 잠재 절감량들을 동시에 분석해서요. 자원별로 이행률을 높이는 데 플랫폼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지금 다양하게 저희가 그 AI 기술이라든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해내고 있는데 이 플랫폼의 가치는 사실 그 단일 설비일 때보다는 복잡한 설비, 메커니즘 복잡한 설비 그리고 단일 BM일 때보다는 융복한 비해화 될수록 더욱더 가치를 발현한다고 보고요.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가 다양한 어떤 가치를 발굴하기에는 이제 시장 구조 자체가 굉장히 경직된 시장 구조이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지만 이제 그 노력을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요. 계속해서 그 데이터가 주는 가치
플랫폼이 주는 가치, 디지털이 주는 가치를 발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학근 박사님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학근입니다. 저희 연구원도 사실 에너지와 ICT를 결합하기 위한 연구로 한 2010년도부터 쭉 연구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에 관한 연구를 쭉 진행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방식이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중앙집중식에서 만들어서 필요한 데 공급하는 이런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우리가 썼던 방식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어서 쓰던 그런 분산형 시스템이었지만 이게 이제 효율화를 하다 보니까 중앙집중식으로 발전을 하고 공급을 해서 필요한 데 쓰는 이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허은영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지만 우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까 이런 지금의 에너지 공급 구조보다는 친환경적인 분산 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분산 에너지 자원을 그리고 거기에 쓸 수 있는 뭐 재생에너지, 신에너지를 공급 자원으로 쓰려다 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가격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토론하고자 하는 이 AI가 그런 분산형 공급, 그 다음에 리뉴어블, 신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AI라는 기술이 결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뭐 결국은 전기가 개발되면서 자동화를 이끌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고 컴퓨터가 생기면서 지능화를 유도해서 새로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산업이 만들어졌듯이 아마 이 AI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것 중에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에너지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에너지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 김진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변동성, 불확실성이 있는 에너지 자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안정적으로 쓰려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중점적으로 현재 연구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자경 상무님에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인터넷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 기술을 이용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본다. 지금은 변곡점이지만 앞으로 10년은 데이터가 부가가치를 낳은 시대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에너지 기업에서는 어떤 분야에 가장 많은 AI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가? 이로 인해 어떤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지, 발전 효율, 안전 향상 등입니다. 지금 일단 에너지 쪽에서 지향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살펴보시면 일단 다양한 에너지의 신사업들이 생성이 되면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플레이어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고 여기서 부가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제 데이터가 쉐어링되고 궁극적으로는 뭐 에너지 프로슈머와 같은 이제 혹은 블록체인 기반의 에너지 코인 기반으로 개인 간의 거래를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프로슈머 그런 에너지 디지털 마켓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에너지 쪽에서도 AI가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시장의 발전 방향과 같이 간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저희 같은 사업자 일단은 저희는 ICT 기업 또는 디지털 퓨어 네이티브 기업으로 에너지 사업에 지금 뛰어든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플랫폼의 지향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입니다. 그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 자원이나 설비들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제 예지 정비라든지 예방 정비가 가능한 그런 어떤 이제 그 예지 보전 기술들을 AI 기술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시장 운영 규칙이라든지 에너지 비용들이 다양해지거나 복잡해지더라도 그러니까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그래서 가령 에너지 리소스들을 최적 제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에서 얘기할 때 목적 함수에 따라서 최적으로 어떤 설비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설정값들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어떤 지향점이 있냐 하면 그 결국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의 밸런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변동성 큰 자원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그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신재생 발전 예측을 좀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이크로 레벨 비하인드 미터죠. 그러니까 한전 미터기 아랫단의 뭐 저압이라든지 뭐 소비자의 뭐 행동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수요 예측, 마이크로 레벨의 좀 더 정확한 수요 예측 기반으로 어떤 공급 밸런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AI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수철 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토론을 드리면서 AI란 정보를 소프트웨어가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역량이라고 보았습니다. 전력산업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규제 완화, 연구개발 확대, 보안 강화 및 표준화 추진 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넓어가지고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먼저 이게 그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까 발표하시는 분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게 그 어떤 전기 요금이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태양광이 많이 보급된다면은 12시에서 한 2시 사이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부는 겨울에는 풍력이 많이 나면 그 시간 저렴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신호들이 바로 고객에게 전달되면은 싼 시간대에는 좀 전기를 많이 소비하고 비싼 시간대에는 좀 소비를 줄여가지고 이게 생산과 소비의 어떤 가격 시그널이 전달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한 달간 얼마를 썼냐에 따라 똑같은 요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비싼 시간대, 싼 시간대 구분이 안 됩니다. 이 공장도 마찬가지죠. 한밤중에 전기가 저렴할 때는 가격이 싸야 되고 낮에는 비싸야 되는데 이런 시그널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요금도 이 시간대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변동성을 고객에 알려주는 체제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데이터 관련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 설명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분에게 드리고 싶어도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이게 문제점 때문에 드릴 수가 없어요. 고객의 정보를 어디까지 드려야 되느냐, 주소를 알려줘도 되느냐, 여러 가지죠. 아니면 주소도 모르지만 그럼 고객 사용 패턴을 알려줘도 되느냐, 모든 게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여기 우리 사무실 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라, 이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데이터의 공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좀 정의가 되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R&D 부분도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R&D가 여태까지 실용화 위주 R&D였지 않습니까? 저희 전력연구원도 거의 완제품 단계로 가는 R&D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지변이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프로그램 소개하지만 우리나라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다 외국 그 오픈소스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R&D에 대해서 좀 기초 R&D가 좀 체계적으로 돼가지고 지변이 좀 넓어야 되겠다. 그래 우리가 실용화를 하는데 선택의 범위가 많아지는데 이 기초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한전공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부는 뭐 필요하다, 또 일부는 왜 또 이미 대학도 많은데 하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 전력 에너지 관련되는 기초 연구를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국내 어떤 기반이 있어야만이 저희 한전 전력연구원이 한 단계 더 뛸 수 있는데 기초가 좀 약하다. 그래서 기존의 대학에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지만은 저희들 한전에 특화된 그런 기초 연구를 하는 R&D를 앞으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력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오늘 12월부터
가정과 편의점 등에서 전력을 아껴 쓴 만큼 정산받을 수 있는 국민 다이렉트 리스폰스 제도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즉 전력거래소는 국민 DR 제도를 규칙 개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관련 규칙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첫 번째로 국민 DR 시행 시 국민 DR 수요 관리 사업자와 참여 고객의 전력 사용 패턴 등의 정보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얼마나 다양성 있게 수집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전기차 충전 요금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다르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이 최소 2배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배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을 국민 DR이 간접 보조하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력거래소가 전국의 전력 사용 현황을 더욱 면밀히 파악해서 하는 상황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송배전 전력량 정보를 전력거래소는 한전으로부터 받아서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부 송배전 전력량 정보를 전력거래소가 신속히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력 개통망 운영 일정상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합니까? 이게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그 전력거래 그 국민 DR은 사업자하고 이 고객하고 1대1 계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DR 사업자에게 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동의한 사람들만 정보를 받을 수 있지 우리 한전에서 무작위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1대1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요금은 지금은 거의 원가의 한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게 거의 거저주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선가는 조금씩 올려가지고 정상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점의 문제이고 계속 조금씩 올려서 나중에는 시장 가격에 맞추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은 싸도 너무 싸죠. 1kWh 충전하는데 완속 같으면 뭐 100원 조금 넘어가는데요. 지금 1kWh 충전해도 최소 5km는 가니까 뭐 휘발유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뭐 10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 워낙 너무 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으로 가는 정상화 과정의 일부다 하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거래소에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전력거래소하고 한전은 정부에서 구조조정할 때 이렇게 영역을 딱 구분해 놨습니다. 이게 어떤 전력 계통의 운영은 한전이 전력 시장의 운영은 거래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서로 정보를 우리가 가진 정보를 거래소에 주고 거래소의 정보를 한전에 주고 이렇게 서로 이게 보완해가면서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한전에 이미 정보가 있는데 그래서 또 가져가고 또 이래서 그래서의 정보가 있는데 또 별도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국가적으로 이중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전하고 거래소가 서로 협조해서 있는 정보를 서로 빠르게 교환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전력 관련인데 이번에는 한자경 상무님께 소비자가 싼 시간대의 전기를 축적했다가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전력 쪽에서 이제 배터리의 등장은 굉장히 큰 혁명이었는데요. 당연히 이 싼 시간대에 축적해서 비싼 시간대에 사용하는 방법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지금 ESS 구축 사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ESS 구축 사업을 지원 드리고 관리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ESS 보급 사업의 견인이 되는 핵심적인 정책은 바로 요금제입니다. 지금 ESS 특례 요금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초기 어떤 ESS 구축비나 ESS 비용에 이제 어느 정도 상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그 일본의 경우 가정용 그 ESS가 그래도 가장 활발히 잘 보급되고 있는 국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요금제가 가장 비싼 시간대와 싼 시간대의 요금제가 5배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예전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 그래서 뭐 초기에 이제 일정 부분 지원금을 받아서 구축을 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요금제로 충분히 경제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국내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 정도의 격차가 일어나지 않고 요금제가 워낙 싼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특례 요금제라는 것을 시행을 해서 ESS 보급을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업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현재 이제 ESS 특례 요금제가 일몰 시기에 도래하고 있거든요. 일몰하고 되고 나면 고객한테 어떤 가치가 상당 부분의 가치가 지금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계속 저희는 ESS 요금제 일몰을 좀 연기해달라, 뭐 어떤 추가적인 편의 구조를 만들어주세요, 이런 요구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김진호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자동차 배터리를 저장 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정용 자동차 배터리의 경우 저장, 그러니까 충전 시간이 상당히 큰데 그걸 감소해 가면서 소비자가 그리드에다가 팔지, 그 관련돼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실제 전기차를 이제 일반 고객들이 이제 타고 다니다가 이제 내가 이 배터리의 전기를 개통에 또는 시장에 이렇게 역송해서 팔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배터리 열화 비용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을 고려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장애 요인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객에게 더 많은 이제 혜택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혜택을 결국은 이제 요금제 형태로 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그 형태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요금이나 제도가 설계되면 과연 그것들이 작동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 실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요지는 결국 지금 사실 저희가 많은 R&D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현재 실증은 아무래도 요소 기술을 그냥 이제 실증하는 그런 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현재까지 잘 된 그런 요소 기술들을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그런 것들의 실증이 좀 더 잘 많이 돼야 되고요. 특히 마지막으로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로 사업자가 서비스를 했을 때 어떤 서비스 환경과 어떤 이제 서비스 설계 안에서 이게 작동하는지 그 실증을 해야 결국 돈을 벌 수 없는 서비스는 사라질 거고, 그 서비스를 위해서 누구도 이제 기술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V2G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와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려면은 필요한 그런 요소 기술에 대한 개발과 실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력망과 이 개별 고객들이 유기적으로 이게 운영되는지 통합 실증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요금이나 서비스화 했을 때 정말 그게 고객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이제 저희가 이제 실험이나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국민 DR 참여 고객으로 등록을 하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 경우 실제 전력 사용량의 변화는 없지만 전력을 절약할 것으로 파악되어 정상을 주게 되는 사례가 있는지.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보조금을 받는 고객은 바로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조금을 안 받고 100% 내도록 하겠다, 이럴 때 좀 사각지대가 생기죠. 근데 그런 고객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태양광이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국민 DR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지금은 바보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비싼 돈을 내서 싼 DR로 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사각지로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하다가 이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이 2배로 올라가는 데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실제로 그 전기차에 대한 충전은 대부분의 경우는 집에서 하셔야 돼요. 집에 주차장에다가 이게 플러그 설치해 놓고 집에 들어가면은 충전되고 있고 나올 때는 빼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전기요금이 올라간다는 거는 집에서 충전하는 요금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깥에 나와 가지고
주행 중에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산다든지 이런 공용 충전망을 이용할 때 대부분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기차를 가진 분들은 앞으로 주차장에 그냥 플러그 해놓고 다 꽂아놓고 또 사무실 가면 사무실에 꽂아놓고 이렇게 쓰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잠깐 국민대화 관련해서 질문 주신 거에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지금 그게 구체적인 시장 뭐 설계나 시장 정산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몰라서 좀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DR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DR 참여자에게 또는 DR 애그리게이터에게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결국 개통의 수요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DR 사업자도 실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 넷 디맨드를 줄이는 거 상관없이 뭐 ESS를 설치를 하든 실제 소비를 줄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그 행동에 의해서 전체 개통의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따라서 국민대화도 그런 로직에서 본다면 그런 보상은 뭐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그 태양광이 가령 이제 정책 보조에 의해서 지원된 태양광이라고 하면 그건 이제 이중 지원의 성격이 이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따져볼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전공대 설립 목적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한전이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문했습니다. 이 기회에 한전공대 설립 목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명을 요청합니다. 예, 뭐 생각이 다 다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 답변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초 원천 부분 기술이 너무 약해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저희 한전에서 기초 전력 우리 그 센터를 통해서 그 올해도 240억을 지원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저희들이 이제 대학교에 그 정도 돈을 매년 지급을 하고 그 바랄 때는 핵심 기초 연구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지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벌써 10년 이상 되어 가는데 그다지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라는 거는 싱가포르 같은 데 가보면 그 공대가 있는데 거기는 세계적인 기초 핵심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생긴 지 얼마, 난양공대 같은 생긴 지 뭐 이제 10년 조금 20년 채 안 된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이게 대학의 구조가 달라요. 우리는 강의 중심 대학인데 그런 대학 가보면 프로젝트 중심 대학이에요. 대학이 거의 프로젝트에 매달려서 하고 토의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전은 바라는 게 기존의 대학의 틀을 완전히 깨고 싶다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전공대가 생기면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모든 게 프로젝트 중심, 발표하고 토론하고 우리가 과제를 주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계속 토론하고 하면서 그 핵심, 지금 4차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런 핵심 원천 기술을 제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좀 다르신 분도 계실 텐데 저희들 성의해 주시면 나중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와 토론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죄송합니다.